22. 너희들을 위한 전쟁. 민기용은 10월 2일에야 몸을 숨기고 있던 정릉에서 이화동의 집으로 돌아왔다. 원효로의 친정에 가 있던 아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간 다음 날이었다. 당신 기자증 가지고 계시죠? 미처 자리를 잡고 앉기도 전에 아내가 묻는 말이었다. 민기용은 까닭모를 짜증이 섞이는 걸 느꼈다. 그러나 마침 반갑게 매달리는 딸아이를 안으며 짜증을 눌렀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한테 짜증을 부릴 수가 없었고 그동안의 피신처를 구해준 것도 처가인데다가 아내는 아내대로 살얼음 밟듯 양쪽을 오가느라고 고생을 한 처지였다. 내 수중에는 없지만 버리지 않았으니 어디 있지 않겠소. 왜 그러? 민기용은 껴안은 딸아이한테서 젖비린내 같은 아이들 특유의 채취를 맡으며 물었다. 참 당신도 어째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처럼 그렇게 말하세요. 지금 부역다들 색출하느라고 야단인 건 모르세요? 아내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눈을 흘겼다. 엄마, 왜 아빠 보고 싶어 하고선 금방 싸워? 딸아이가 제 엄마를 올려다보며 야무지게 내쏘았다. 그는 딸아이를 더 꼭 껴안으며 아니다. 싸우는 게 아니야. 하면서 얼굴을 맞비볐다. 아내의 목소리는 딸아이의 오해를 살 만큼 다분히 시비 쪼였다. 그만큼 부역자 색출은 또 하나의 새로운 현실로 닥쳐와 있었다. 저 조그만 게 뭘 한다고 그냥. 아내는 딸아이를 쥐어박는 신용을 하며 맥빠지는 웃음을 흘렸다. 부역을 안 했으면 그만이지. 그게 꼭 필요하겠소? 기자증에 부역을 안 했다는 증명서도 아닌데. 민기용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그렇게 태평하게 말할 게 아니라고요. 이번에 부역한 사람들은 아주 본때를 보일 거라는 소문이에요. 날마다 사람들이 수없이 잡혀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판국에 기자증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할 거 아니에요. 제길. 진짜는 다 떠나버렸는데 부역한 사람들만 잡아들이면 뭐래? 피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부역자들이야. 잡아들일 것도 없는 사람들이지. 민기용은 다시 짜증이 섞이는 것을 느끼며 투덜거리듯 혼잣말을 했다. 당신 그런 말 아무렇게나 하지 말아요. 제 귀에도 꼭 그 사람들 편드는 것처럼 들리는데 경찰이나 군인한테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라고요. 아내는 겁질려 하고 있었다. 알았어. 그런 말 그만합시다. 민기용은 안고 있던 딸아이를 내려놓았다. 저 기자증 찾아가지고 좀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신문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무슨 소리요? 민기용은 역정을 내며 아내에게 눈길을 쏘았다. 아내의 말은 까닭 모르게 짜증이 일고 있는 심사를 뒤집고 말았다. 이제 친정에도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는 황급하게 말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지. 벌써 석 달간이나 처갓집 신세를 졌지. 민기용은 자신이 가장이라는 사실과 함께 부양가족이 셋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자신은 꼬박 3개월 동안 휴식 아닌 휴식을 취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처가에 떠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건 당연히 되찾아와야 할 책임이고 고난이었다. 그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고개를 떨군 아내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수척하게 말라 있었고 입성도 꾀죄죄했다. 남편을 피신시키고 보낸 전시 3개월간의 고생살이가 역력하게 드러난 모습이었다. 여보, 섭섭해하지 마오.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벌써 며칠이 지났으니 신문사가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는지도 모를 일이오. 내가 나가보도록 하겠소. 민기용은 아내한테 미안한 생각과 함께 그러나 가망없는 일이라 싶어 힘없는 소리로 말했다. 중학교 교사일 뿐인 장인에게 얹혀 그동안 연명한 것만도 면목 없고 송구스러운 일이었다. 민기용은 줄기가 잡히지 않는 잡다한 생각들을 털어내며 기자증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양복 주머니에도 없었고 책상 서랍에도 없었다. 책갈피며 아내의 경대 서랍까지 다 뒤졌지만 그것은 간데가 없었다. 소용이 닿을지 어쩔지 모르면서 그 손바닥 반만한 크기의 쪽지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설쳐대고 있는 자신의 꼬라지에 그는 그만 혐오감이 솟고 말았다. 비름하게 그 잘난 게 어디로 가서 그래? 그는 서랍을 부서져라 밀어붙이며 소리쳤다. 됐어요. 그만 찾으세요. 제가 차근차근 다시 찾아보겠어요. 아내가 다급하게 말하며 그의 등을 떠밀었다. 그는 마루로 밀려 나오며 아내의 집착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쪽지는 찾아질 것 같지가 않았다. 그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을 얼핏 했다. 그 엉뚱한 생각은 자기 혐오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반작용인지도 몰랐다. 무언가 모르게 짜증스러운 심사도 자신에 대한 못마땅함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3개월 동안 스스로 유폐시킨 토굴 속에 갇혀 있다가 무사하게 나왔는데도 어쩐 일인지 살아났다는 산뜻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토굴 속에서는 어쨌거나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을 그리도 기다리지 않았던가.
그때는 하루라도 빨리 토구를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고 희망이었다. 그런데 막상 토구를 벗어나고 보니 마음은 찜찜하고 칙칙했다. 28일에 서울을 완전하게 되찾고 29일에 수도 탈환식이라는 것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집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내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다. 소심증이다 싶게 매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아내는 며칠 더 형편 돌아가는 것을 보자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아내의 그런 말이 아니었더라도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 아래서는 어느 쪽이든 자신의 신변에 위험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다. 전쟁터에 끌려나가야 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내던져져야 하는 것은 어느 쪽이나 똑같이 저지르는 작태였다. 그런 집단적 횡포를 그는 용납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전부 동원해 그 횡포를 거부하고 피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간의 집단의식과 거기서 비롯되는 집단 행동을 무엇보다 싫어하고 불신했다. 그래서 그는 그 대표적인 본보기인 정치 조직을 경원했고 정치 행위를 멸시했다. 그 어떤 정치 조직이든 대중선동적이고 대중최면적인 휘황찬란한 용어들을 내걸어 명분으로 삼게 마련이었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정치 행위는 결국 자기네들의 지배 욕구를 달성시키기 위한 사기성으로 변질하고 말았다. 그는 체질적으로 집단 행동의 획일성이나 광분성을 싫어하는 데다가 사회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목격하게 된 정치 행위의 허위성과 기만성에 넌덜머리가 나고 말았다. 복잡 미묘한 구조로 얽혀있는 사회와 대중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이 미화시키는 찬란한 명분과는 별도로 나날의 삶의 필요에 따라 자생적인 힘으로 꿈틀거리며 움직여가고 있는 면적과 층이 의외로 넓고 두꺼웠던 것이다.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허풍 떠는 정치광적 인간들을 경멸하는 것도 그 까닭이었다. 세계 4대 성인이니 세계 4대 종교니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진이 해서 온갖 것을 세계적인 단위로 분류 정리해가며 밥 빌어먹고 사는 인간들 중에서 또 누군가 인간의 3대 발명을 종교, 정치, 언어라고 한 모양이었지만 그는 그 분류 자체를 우습게 생각했다. 정치라는 것이 인간의 지배 욕구의 산물인 것이 분명한데 발명일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형태의 정치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허위 조작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 한 정치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추악한 것이었다. 그 분류자야말로 정치 제도가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번성을 전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다고 맹신하는 단견의 소유자였다. 정치는 필요하기라고 그는 규정하고 있었다. 경제라고 통칭되는 장사라는 것이 그러하듯이 장사라는 것은 이윤 추구를 정당한 윤리로 내세워놓고 끝없이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는 것이었고 정치라는 것은 정의 실현을 정당한 목표로 내걸어놓고 끝없이 정적을 살해하고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합리화의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정상배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종교의 기능은 어느 정도 믿었으되 정치의 효능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이기적 속성을 사고의 출발점으로 잡고 있었다. 그래서 현실의 모순이나 문제점들을 논리화된 역사 구조로 파악해내고 그 해결 방법을 정치 형태의 변화에서 찾아내려는 당위성 앞에서 그는 공허를 느낄 뿐이었다. 이학송이나 김범우 같은 사람들의 인식이나 논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자주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된 것도 그 공허감을 처리할 수 없어서였다.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은 무엇이다 하는 직설적 속단이었다. 인간은 정치적 존재다. 이것이 포괄적 정의가 아니라 단편적 속단인 것은 인간은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존재인 까닭이었다. 그래서 그는 공산주의 논리에 부분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어도 전적인 찬동을 보낼 수는 없었다. 인공치하가 되고 곧 각 신문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채용한다는 공고가 나붙었다. 그는 아예 심사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에 그랬던 것처럼 공산주의 정권에도 기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식은 공산주의적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 그 다음에 남은 길은 무엇이었던가? 구조가 다른 두 정치 체제가 맞서고 있는 싸움판은 철저한 편가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싸움판의 어느 편에든 솔선해서 뛰어드느냐, 강제로 끌려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두 가지 다를 거부했다. 그래서 토굴 속에 스스로를 가둘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토굴을 벗어나게 되자 무사히 목숨을 부지했다는 생각에 앞서 내 삶은 이게 무엇인가? 이게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꼴인가? 하는 물음이 생기면서 짜증이 꼬약꼬약 되어올랐던 것이다. 물론 그 물음의 밑바닥에는 이학송, 김범우, 손승호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돋아리고 있었다.
민기용은 별다른 목적지 없이 집을 나섰다. 그러나 발길은 자연히 종로 5가 쪽으로 옮겨졌다. 정릉에서 도남동을 거쳐 집에 다다를 때까지는 외관상으로 보아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었다. 워낙 변두리고 북쪽이라서 전상을 입지 않은 것 같았다. 종로 5가 내거리에 이르자 대뜸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불타버린 동대문 시장이었다. 남대문 시장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던 동대문 시장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그 시장에는 언제나 번잡과 소란이 들끓어 넘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번잡은 무질서가 아니었고 그 소란은 잡소리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겹겹이 얽히고 설켜서 일어나는 그 분주스러움과 시끄러움은 언제나 싱싱한 생기고 풋풋한 원기고 펄펄한 활기로 살아가는 수많은 서민들의 건강한 모습이었다. 어쩌다가 그 속에 한바탕 휩쓸렸다가 나오면 초록빛 들판에서 끝없이 심호흡을 한 것 같고 푸른 바다에서 욕심껏 수영을 한 것도 같은 시원하고 흡족한 기분이 넘치면서 삶의 나태로 늘어진 팔다리에 탄력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고는 했었다. 시장이야말로 정치의 찬란한 명분과는 상관없이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자생력으로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현장이고 서민들의 삶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그런 시장이 정치의 명분으로 일어난 전쟁에 의해 산산이 박살나 있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인가. 잿더미를 건너다보고 있는 민기용의 입가에 쓴웃음이 어려 있었다. 광화문 내거리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남긴 상처는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다. 타다감한 건물, 반쯤 부서진 건물, 유리창이 다 깨져나간 건물, 움푹움푹 패인 길바닥, 휘어지거나 동강난 전찻길. 전쟁이 휩쓸고 간 모습은 참담했다. 그러나 그가 참담함을 느끼는 것은 도시가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가 아니었다. 도시가 저 지경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죽고 상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저까지 건물이나 길바닥은 고치고 땜질하면 그만이지만 그는 심한 목마름을 느끼며 길가에 망연히 서 있었다. 정치의 명분은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전쟁은 살인을 합리화시킨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인 병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그런 부하를 많이 거느린 장군은 영웅으로 탄생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민기용은 즐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지프차 한 대가 바로 코앞으로 질주를 해갔던 것이다. 뒤로 물러남과 동시에 그의 눈길은 지프차로 날아갔다. 지프차에 탄 4명의 군인은 분명히 웃어젖히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국 군인이라는 것도 한눈에 잡혔다. 백인 둘에 흑인 둘이었다. 저런 망할 자식들! 민기용은 그들을 향해 내뱉었다. 왈칵 끼쳐온 모욕감을 털어내기라도 하듯이. 그는 멀어져가는 지프차를 응시하고 서서 그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편 미군들이라는 것을 되씹고 있었다. 차를 인도에 바짝 붙여 질주시키며 사람을 놀라게 해놓고 재미있다고 웃어젖히는 그들의 행위에서 이번 전쟁의 양상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미군이 서울 거리를 활보한 것은 이미 5년 전부터였다. 그러나 지프차를 그런 식으로 몰아대며 장난질을 치지는 않았었다. 그때는 점령군이 돼 현지인의 눈치를 살피는 군대였는데 이제는 현지인의 눈치 같은 것은 볼 것 없는 싸우는 군대로 변해 있었다. 그때도 벌써 미군들이 일으키는 강간 사건은 신문 보도가 철저하게 봉쇄된 채로 소문에 의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제 싸움을 하는 군대로 변한 그들이 도처에서 얼마나 멋대로 나댈 것인지 두렵기만 했다. 미군과 남쪽 정치와의 상관관계를 고상하게 논하기 전에 그에게 박힌 미군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이 땅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야만인이나 미개인 취급을 하며 상대적인 우월감과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둘째는 매끼 육식을 해대서 넘쳐나는 정력을 주체하지 못해 여자를 찾아 허덕이는 동물적 인간들이라는 점이었다. 첫째의 것은 오키나와를 거쳐오면서 일본 놈들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교육을 받아 머리에 심게 된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둘째의 것은 그들의 식생활에 따른 고질적인 측면과 성을 오락시하는 비윤리적 행태가 합해진 것임을 알아내게 되었다. 야만인의 땅에서 야만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우는 그들의 우월감과 자만심은 더욱더 커져만 갈 것이고, 거기다가 보상심리까지 겹쳐지고 전쟁터의 즉흥적인 야수성까지 한몫을 거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민기용은 어깨가 처져내리도록 한숨을 쉬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리 폭격을 해대지 않으면 그 지독한 빨갱이 놈들이 물러가실 것 같아? 하긴 그렇지. 미군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디 이렇게 햇빛을 볼 수 있었겠어? 미군이 어련히 알아서 했으려고. 두말하면 잔소리지. 자네 동네 부역자 놈들 색출은 잘 되고 있나? 지금 한창 열이 올랐네. 두 남자가 지나가며 큰 소리로 나누는 말이었다.
어디로 가는지 팔들을 휘저으며 걸음을 서둘러대고 있는 두 남자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선 민기용은 우익 아저씨들 살판 나겠구만. 잘들 해보셔. 하며 코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거리에는 군인들 차만 기세 좋게 쌩쌩거리며 오갈 뿐 사람들은 드문드문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신문사로 옮겼다. 신문사는 굳게 문이 닫혀 있었다. 최익달이 피난지에서 돌아왔다. 어째 요리 군뱅이 걸음이시오? 삘 건물 안 튕길 뒤로 아주 멀찍하니 갔었던 갑자라. 먼저 돌아와 있던 윤삼걸이 목에 가시라도 걸린 듯한 삐딱한 어조로 한 말이었다. 윤 부위원장은 토깽이 그런 멘치로 빨래기도 허요. 빨갱이들 전송하려고 이리 바쁘게 돌아온 참이요. 윤삼걸이 왜 그러는지 아는지라 최익달은 지지 않고 되받아치며 오금을 박았다. 일부러 윤 부위원장으로 부른 것도 너는 내 밑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나 인자 부위원장이 아니오. 아무 실속도 없이 이름만 찌다라는 그놈의 벌교 조성지구 좌익척결위원회 부위원장 자리 때려치웠어. 윤삼걸이 눈을 뒤룩거리며 성질을 부렸다. 그는 여수에서 최익달 이놈이 한 짓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그와 상판떼기를 맞대하고 싶지가 않았다.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별 수 없는 일인게. 하나 남자 시상사례가 꼭 실속만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고 남자가 지나간 일을 술 한잔 묻고 툴툴 털어불지 못하고 꽁언히 가심에 담고 있는 것만치로 자잘한 일도 없는 법인게. 최익달은 턱을 치켜들고 먼 산 바라기를 한 채 윤삼걸의 약한 데를 쑤시는 한편 화해술 살 의사가 있음을 은근히 비추고 있었다. 참 말 한 번 요상스럽게 비비 틀어 사내끼고요. 나도 요리 무사하니 돌아온 마당에 지난 일 다 잊어불자 생각도 해왔지만 그냥 잊어불기로는 배창아리도 없는 것 같고 남자 오기가 탱자 까지맨기로 창창한 판이요. 윤삼걸도 감정을 한 매듭 꺾으며 말하고 있었다. 대하서 계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신께로. 그놈의 탱자까지 오기 나가 술 한 판 사서 노골노골하니 풀어야 쓰고서 그 잡녀로 빨갱이 놈들 통해 석 달간이나 가신 통계 오고 잠자리 아실아실 아감스러 술 한 잔 푹하니 못 먹었으니까 인자 골마리 풀어놓고 그간의 목에 찐때 씻어 내림시로 코가 삐뚤어지게 한바탕 시원하니 마셔봅시다. 최익달은 더없이 호기를 부렸다. 술을 코가 삐뚤어지든지 배가 터지든지 마시는 것이야 좋은디 그간의 빨갱이들이 농지개혁을 싹 다 세시로 혔고 아래 것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뭉개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기시오. 가당찮다. 그리어서 지금 와서도 그 권리 주장을 하겠다 그것이요? 그런 놈들이 있으면 싹 다 싸게 손들고 앞으로 나오라고 혀. 그런 것들이야 보나마나 시뻘건 빨갱이게로 뭐다 총살감이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최익달은 마구 침을 튀겨대고 있었다. 지 목심 귀한 것이야 짐승도 아는디 시상이 달라진 이 판에 고름만 묻고 있어도 권리 주장하고 나설 멍텅구리가 어디 있겠소. 무담시 빨갱이 놈들이 개질에 쳐갖고 아래 것들 배때제 헛바람 넣어놨은게 겉으로야 표식 안 내겠지만 시상 속인심이 더럽게 변해 앞으로 우리 처신하기가 옷 속에 꺼지능이 든 것맨치로 아주 고약스럽게 생겼다 그것이요. 원 배 걱정을 다 하고요. 아래 것들이야 원자라고 겉하고 속이 같을 때가 있었습디요. 면전에서야 죽는 듯 끼어오고 뒤돌아서면 욕을 삼태기로 퍼붓는 놈들이 그놈들인디. 하기는 요번 참에 아래 것들 대가리에 전보다 삘건물이 더 진하게 들고 맘보다 솔찬하니 변했을 것이요. 그리하나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소. 지그들이 빨갱이 따라서 보찜을 싸지 않고 이 고장에 그냥 살기로 한 바에야 그 맛보 고쳐먹지 않고서야 어쩔 것이오. 허고 아래 것들이야 시게 다룰수록 말 잘 듣는 법인디 내가 그 삘건물 든 맘보 싸게 굳혀먹게 하는데도 시게 다루는 방도밖에 없어. 그 시게 다루는 방도가 무엇이냐? 첫째로 빨갱이 놈들한테 부역한 놈들을 싹 잡아내는 것이고, 둘째로 빨갱이 놈들이 그냥 맨손 털고 물러선 것이 아닐 것인게 표 안 내고 숨어있는 빨갱이를 싹 잡아내서 깨끗하니 처단해 불게 우리가 경찰을 wal겨야 해요. 아주 시게. 그것이 빨갱이들 뿌랑국 뽑고 아래 것들 건미기고 하는 양수겹장으로 진로 좀 방도이긴 헌디 말맨키로 솔털 안 한게 문제요. 그것이야 걱정 안 해도 쓰요. 요번에 까딱 잘못 쳤더라면 나라를 홀랑 다 뺏길 판이었는데 그런 걸 당하고도 빨갱이를 그냥 두었어. 군경이 전보단 훨씬 시게 나올 것이고 우리 좌익 척결위원회도 이제 심지게 나서서 경찰이고 군의 빨갱이 소탕을 적극적으로 혈하고 압박을 시기시게 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세시로 할 일이 있구만이라잉.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매가 중차다 허요. 요 조합장도 무사하니 돌아왔단께 우리 위원회 회의도 할 겸 그간 서로 안부도 들을 겸 해서 오늘 밤에 술자리를 맹글면 어쩌겠어? 그리 해서 나쁠 것이 없제라. 윤삼걸은 마지못한 척 대꾸했다. 그만하면 서운한 기분도 풀린 셈이었고 앞으로 살아가자면 최가와 이모저모로 손바닥 장단을 맞추어야 할 입장이었다. 됐어. 유 조합장한테는 나가 연락을 취해둘 것인 게
이따가 저녁밥 때 남원장 내서 맨냅시다. 최익달은 홀가분한 기분으로 말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윤삼걸의 감정을 풀게 된 것이 다행이라 싶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여수에서 그에게 한 처사는 아무래도 좀 모질었던 것이다. 최익달과 윤삼걸은 후퇴하는 경찰을 뒤따라잡아 여수까지는 사이좋게 갔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수에서 벌어졌다. 여수항은 후퇴하는 군경과 인근 지방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로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군경은 진해니 부산 쪽으로 이동한다는 풍문이었는데 그들은 피난민들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피난민들 사이에서는 어디로 떠야 제일 안전한 것인가를 놓고 말들이 분분하게 오갔다. 그 많은 말들을 간추리면 군경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자명한 이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배였다. 쓸만한 통통배들은 모두가 징발당한 형편이라서 아무리 큰 돈질을 한데도 배를 구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돛담배에다 몸을 싣고 그 먼 뱃길을 갈 수도 없었다. 인민군들이 시시각각 밀려 내려온다는 소식은 다급해지지. 피난짐을 싼 그들은 인공치하에서는 하나같이 살아남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먼저 아는 처지지. 그들은 차선의 방법으로 돛담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안전한 피난지로 섬을 택하게 되었다. 그 바람이 불자 돛담배를 놓고 돈질이 시작되었다. 경쟁이 심해지니 뱃삭은 부르는 것이 값이었다. 돈푼을 손에 쥔 사람들이라 뱃삭은 자꾸만 치달아 올랐다. 물론 섬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피난처는 아니었다. 인민군이 여수까지 밀어닥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섬이어야 했다. 그러자니 사람이 적게 사는 거리가 먼 섬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최익달은 소리도로 가기로 하고 배를 한척 구했다. 그런데 윤삼걸이 따라붙으려고 했다. 아 씨방 정신에 일 수 없어. 우리 식구들만 져도 배가 가라앉을 판이오. 돈질만 크게 흠사 배야 얼마든지 있을게. 윤 회장 일이야 윤 회장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내질러버린 것까지는 그래도 좋았다. 가면 어디로 가시오? 나도 잘 모르겠어. 물개똥 맨키로 세교 센 것이 섬이게로 암디나 닥치는 대로 가보는 것이오. 그려라. 아 좋소 그 심보. 눈을 부릅뜬 윤삼걸이 찬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섰다. 두 집 식구들이 탈 수 없도록 배가 작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목적지까지 감춘 것은 좀 안 된 일이었다. 그러나 피난민이 한 가구라도 많아지면 그만큼 피난살이가 어렵게 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소리도에서 피난살이는 지루했을 뿐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날마다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다가 그래도 해가 떨어지지 않으면 바다에 낚시를 던졌다. 그러나 마음까지 편한 것은 아니었다. 빨갱이 놈들한테 나라를 다 빼앗겨버리면 어쩔 것인가 하는 불안감은 한시도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순전히 미국 덕으로 빨갱이들을 다시 몰아치게 되었으니 그 고마움이야 더 말할 것이 없었다. 그저 미군들은 은인이고 미국은 받들어야 할 고마운 대국이라는 생각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 윤삼걸과 흡사한 꼴을 당해 그 유감을 뱀독처럼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청년단장 염상구였다. 재작년 여순 사건에 이어 두 번이나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된 염상구는 이만저만 독이 오른 게 아니었다. 그때는 그나마 너무 원겁결에 정신없이 당한 일이라 경찰과 미처 연락이 안 되어 그랬으리라고 이해할 만한 구석이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서 하는 짓을 보니 그때도 청년단을 고의적으로 따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요할 때는 부려먹고 다급할 때는 내던져버리는 것이 경찰의 행태라는 것을 알게 된 염상구는 3개월 동안 부하 선옷을 들이고 산을 옮겨다니며 이빨을 빠드득 갈아붙였던 것이다. 시부를 놈들, 우리가 똥친 작대기라 그것이지. 어디 두고 보자. 그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부하들 앞에서 이 말을 질겅질겅 씹어 내뱉으며 마음에 독샘을 깊이 팠다. 후퇴를 앞두고 경찰서에서 당한 꼴을 생각하면 그는 분이 뻗쳐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는 했다.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경찰들도 버리고 가야 할 형편이오. 경찰서장의 냉담한 말이었다. 그러면 존나게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인잡아서 너거는 빨갱이 손에 제표 뒤져라 그것이오 시방? 어쨌거나 상부 지시를 받지 않았으니 내 알바 아니오. 경찰서장은 냉혹하게 얼굴을 돌려버렸다. 소아다리를 건너가는 그들의 등 뒤에다 대고 총을 갈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서 있을 때 참담했던 심정을 염상구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다. 20명이 넘는 부하들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 4명만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각자가 요령껏 피했다가 다시 만나자는 말을 하면서 그는 눈물을 머금었다. 경찰한테 버림받음으로써 본의 아니게 부하들을 위험 속에다 분산시켜야 하는 아픔이 그의 가슴을 찔러댔던 것이다. 그는 벌교에서 멀리 떠나지 않으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 방법으로 산을 타고 다녔다. 식량도 절대로 훔치지 않고 미리 준비한 돈으로 샀고
신분도 거리가 좀 떨어진 지방의 민청원으로 위장했다. 그런 방법을 쓰니까 산 가까운 마을에 의심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고 인공치아가 돌아가고 있는 사정도 귀동냥할 수가 있었다. 그러다가 외서의 끝 마을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 최서학이었다. 청년단장이시죠? 최서학이 쪽에서 그를 먼저 알아보았다. 너무 느닷없는 일이라 그의 손은 옆구리로 먼저 갔다. 옷 속의 권총을 잡고 자신을 알아본 청년을 노려보았지만 그로서는 아는 얼굴이 아니었다. 역전차부를 휩쓰는 주목대장 염상구를 통학생인 최서학은 잘 알아도 염상구가 최서학을 알 리가 없기도 했지만 더구나 최서학은 날로 심해지는 상처의 고통에 시달리느라고 얼굴에 뼈만 남아있는 흉한 꼴을 하고 있었다. 나를 알아보는 니는 니기요. 염상구의 입에서 낮고 빠르게 튀어나간 소리였다. 그전 세부서장 최익현 아시제라? 그 양반 큰아들 최석이구만요. 염상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최서학은 자기를 알리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아버지를 내세웠다. 자네가 죽은 최익현 서장 큰아들? 염상구는 금방 알아듣고는 근데 이것이 어쩐 일이오? 최서학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었다. 최서학은 의용군에 끌려나가게 된 것에서부터 거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요약했다. 자네가 용감 무쌍한 방공투사시. 염상구가 최서학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진지한 얼굴이 되어 한 말이었다. 은혜는 안 잊을 것인 게 지를 참 도와주시시오. 인자 혼자서는 꼼짝을 할 수가 없구만요. 최서학은 말라터진 입술에 침을 발라가며 간곡하게 말했다. 은혜고 자시고 뒷전치고 우리 편이 요리 생고생을 하는디 어찌 모른 척기 허겄어. 근데 요 치덕시런 냄새가 다리에서 나는 거 아니라고? 염상구가 얼굴을 찡그리며 최서학의 다리로 눈을 돌렸다. 그렇구만요. 최서학의 힘없는 대꾸였다. 지기를 여름살에 부실험이더라고. 총 맞은 다리를 제대로 치료 못했으니까 살이 푹푹 썩어드는 것이야 당연지사제. 병원은 빨갱이들 속에 있고 여거 참 복장 터져 죽을 환장을 일이시외. 염상구가 부하들을 둘러보며 안타깝게 한 말이었다. 최서학은 염상구한테 며칠 엎혀다니다가 읍내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되었다. 아이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뻔했군요. 고름투성이인 채로 검붉게 썩어들어가며 역한 냄새를 진동시키고 있는 다리를 내려다보며 전 원장이 혀를 찼다. 원장님, 선상님, 싸게 치료담 해주시시오. 자들 아버지가 당여 시상을 뜬 것만으로도 원통하고 절등한디 잘나 또 저리 장했으니 나가 어찌 살아야 오겠는가요? 최서학의 어머니가 눈물바람을 했다. 염상구는 경찰이 없는 경찰서를 차지하고 앉아서 두고 떠난 부하들을 찾는 한편으로 차보며 장터거리에서 하늘에다 대고 괜한 권총질을 해댔다. 뜻 모르고 보는 사람들 눈에는 그건 천생 미친놈 짓이었지만 염상구로서는 몸을 숨기고 있을지 모를 좌익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자신의 건지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미 깊은 일이었다. 경찰이 들어오기까지 이틀간 그는 읍장이었고 경찰서장이었다. 지애미하고 붙어먹을 놈들. 짤 때는 제일로 먼저 째고 돌아올 때는 제일로 늦게 들어오고 이것이 무슨 국립경찰이요 국립경찰이. 간에 존만도 못한 새끼들이. 염상구가 공포를 갈겨대며 경찰서로 밀려드는 경찰들을 향해 마구 퍼부어댄 욕이었다. 그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경찰들은 엉거주춤했고 그 발악적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권 서장은 그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경찰서를 떠난 염상구는 청년단의 진을 치고 앉아 경찰서에는 얼굴 한 번 비치지 않았다. 권 서장은 이틀 만에 하는 수 없이 전화를 걸었다. 잘난 경찰 혼자서 밥을 몰아먹든지 죽을 써 먹든지 잘들 혀 묵어보시오. 쥐 족도 아닌 청년단이야 붕알 맨짐수로 귀경이나 하고 앉아있을란께. 염상구는 이렇게 짓거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권 서장은 심한 모독감을 느꼈다. 첫 번째는 그러려니 하고 참아 넘겼지만 두 번째 당하고 보니 심사가 뒤틀려 올랐다. 권 서장은 그러나 한 번 더 참기로 했다. 그들을 떼쳐놓고 후퇴를 한 것이 공적으로야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사적으로는 면목 없는 일이 분명했고 현실적으로 청년단의 뒷바라지는 시급한 형편이었다. 염상구는 서장에게 느긋하게 배짱을 부려가며 하루에 한 차례씩 병원으로 최서학을 찾아갔다. 그는 겉으로 태평스러웠지 속으로는 벌써 경찰 납질러 각 마을마다 부하들을 풀어 그동안의 변동을 조사시키느라고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단장님, 어째 우리 엄니 뜻을 태우셨는게라? 최서학은 염상구를 보자마자 서운한 빛을 드러내며 물었다. 나가 한 말 엄니한테서 못 들었는가?
염상군은 최서학의 옆에 앉으며 비씩 웃었다. 다 들었지라. 그래도 지나 옴니 맴이 그렇들 않은 게 서운하구만요. 이상하게도 염상구 앞에서는 표준말이라는 것을 흉내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최서학은 아주 진하게 고향말을 썼다. 어설프게 표준말을 흉내냈다가 금방 야 네가 참 배웠다고 쌔바닥을 그리 놀리냐. 할 것만 같았던 것이다. 그런데 염상군은 어제 어머니가 적잖은 사례를 했는데 거절을 했다는 것이었다. 한편이니까 도운 것이지 답례를 받자고 도운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그 말을 듣고 나서 최서학은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먹만 쓰고 경찰의 빌부터 좌익을 잡는 신용이나 하면서 금품갈취를 일삼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전혀 새로운 면모였던 것이다. 서운할 것 하나도 없네. 지금 급한 것은 자네가 싸게 낳는 것이지 답례가 아니지. 아픈 것은 참 어쩐가. 열도 내리고 욱신거리는 기도 가시고 인자 살만하구만요. 최서학은 염상구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병원을 찾아오기까지 하는 염상구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 아주 잘 되었네. 원장님 말씀이 3살이 돋자면 한참 걸릴 것이라고 한께 몸보신 헌다 택치고 푹 누워서 지내소. 날도 썬들썬들해지고 있은게 지낼 말 할 것이네. 염상구도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최서학의 돕기에 일종의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좌익의 손에 죽은 최익현의 아들인데다가 의용군을 탈출해서 총상을 입고 그때까지 버텨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용기와 돕기에 놀란 한편 네가 진짜 백이 사내다 하는 감동이 가슴을 쳤던 것이다. 그리고 한편이라는 연대감은 그 다음에 생겨났다. 그러나 최서학에게도 그의 어머니에게도 자신의 가슴에 담긴 감동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답례를 거절하고 날마다 병원을 들여다보고 하는 이유가 분명 그것인데도 어쩐지 말로 하자니 제대로 말이 될 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다. 순창과 담양 사이에서 미군들에게 붙들려 다시 전조로 돌아온 김범우는 다시 미군 부대로 넘겨져 반감금 상태에 있다가 나흘 만에 풀려났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감금 상태에서 풀려난 것뿐 오히려 그 풀려남은 꼼짝할 수 없는 올가미로 변해 있었다. 전주를 떠나 남쪽으로 길을 잡은 그가 미군의 장갑차와 마주친 것은 그날 저녁 순창에 못 미쳐서였다. 장갑차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길을 거침없이 달려 북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 방향으로 보아 목포 쪽에서 오는 것이 분명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장갑차를 멍하니 바라보고 서서 그는 결국 전쟁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건 절망도 체념도 아니었다. 자신의 예상이 현실로 나타난 최초의 목격 앞에서 그의 감정은 이상스럽게 뒤엉켜들었다. 그건 허망한 것도 허탈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 무엇인지 모를 배반감이 치미는 그런 허탈이었다. 장갑차의 거침없는 질주가 가슴 한복판에 휑한 구멍을 뚫어놓고 있었다. 이제 나는 무엇인가 조직에서 떨어져 버리고 입당을 하지 않았으니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나 엄연히 당 사업에 협력했으니 부역자. 김범우는 어둠 속을 걸으며 쓰게 웃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하던 전주의 모습이 떠올랐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역죄인들이 생길 것인가. 그는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마음이 가라앉아가는 것을 느꼈다. 전쟁터에서 죽어간 사람들보다도 세상이 달라질 것을 믿으며 앞에 나섰다가 이제 부역죄로 당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더 문제였다. 여순 사건을 계기로 반공이 강화되었던 것처럼 이번 전쟁을 계기로 반공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 틀림없었다. 인공 3개월을 통해서 공산주의 의식은 급속하게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그 일소를 위해서도 부역자 처벌은 가차없을 것이고 반공의 강화는 필연적인 일이었다. 악순환이었다. 삶의 악순환이고 역사의 악순환이었다. 지긋지긋한 일제치하의 기억이 생생한 채로 다시 이념의 경랑에 정신없이 휘말리며 부서지고 깨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민중들이었다.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미군의 장갑차가 흩뿌리고 간 굉음이 아직도 귀에 쟁쟁했다. 김범우는 한층 구체적이고 절박하게 그 생각에 직면했다. 순창도 전주만큼 뒤죽박죽으로 엉켜 어지러웠다. 남자들이 몇 명씩 떼지어 소리치며 뛰고 있었고 짐을 머리에 인 여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어디선가 총소리가 띄엄띄엄 울리고 있었다. 어떤 전쟁에서나 후퇴는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었다. 순창이 이렇게 된 것은 미군 장갑차의 출현 때문인 것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미군들이 어둠 속 어딘가에 진을 쳤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장갑차의 출현은
당원이나 그 동조자들에게는 자기네 땅이 적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포위 상태를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니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김범은 서둘러 밥집을 찾았다. 초저녁이니까 아직 문을 열어놓고 있는 밥집은 있으리라 싶었다. 밥도 밥이었지만 잠자리도 구해야 했다. 그런 소란스러운 와중에서 질정없이 헤매는 것은 현명한 일이 못 되었다. 한동안 불 밝힌 집들을 기웃거려 밥집을 찾아냈다. 지금 밥 좀 먹을 수 있습니까? 김범은은 문을 밀치고 들어가며 물었다. 야, 국밥뿐인데요? 불안스런 기색의 여자가 말했다. 예, 그것 한 그릇 주세요. 김범은 등받이 없는 긴 걸상에 엉덩이를 걸쳤다. 갑자기 몸이 처져내리는 것 같은 피로감이 몰려들었다. 하루 종일 길을 걸은 피곤보다는 구덩이에 빠져버린 마음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두 손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이학송, 손승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학송은 어떻게 되고 손승우는 어디로 갔을까? 수십 번도 더한 생각을 그는 또 했다. 얼굴을 본 게로 여급분이 아니신데? 주인 여자가 국밥 그릇을 옮겨놓으며 낮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불안스러운 얼굴에 경계의 빛이 드러나 있었다. 여그 사람은 아니라도 나도 전라도 사람이요. 혹시 보성 옆에 벌교라고 하십니까? 김범은 숟가락을 국밥에 넣으며 주인 여자를 쳐다보고 웃었다. 그려라? 그 꼬막 만내기로 유명한 벌교. 알제라. 주인 여자가 반색을 했다. 여기 미국 군인들이 들어왔나요? 야, 요상스럽게 생긴 차 한 대가 여거를 한바탕 갈고 댕기다가 어디로 핑하니 떠났는디 거기에 미국 군인들이 탔더락마요. 그래놓게 저 난리 판굿이 벌어졌구만이라. 인공 사람들이 정신없이 보따리짐을 싸는디 이것이 어찌되는 판굿일게라? 주인 여자는 어느덧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보시는 대로 인공이 싸움에 밀리고 있는 거죠. 김범은 밥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근데 어째 넘나라 이래 미국 군인들이 쌈을 걸고 댐빌게라? 다 떠난 줄 알았등마. 아주머니는 미군이 싫으신 모양이군요. 김범은 주인 여자를 건너다보며 흐리게 웃었다. 한 분서 겪어본 사람이면 누가 좋아라겠어. 생김도 요상스럽게 우리하고 달버 징상실언디다가 또 그 행투할라 고약 실은 사람들 아니요. 김범은 고개만 끄덕이다가 혹시 여기 여관 같은 거 있습니까? 밥을 떠넣으려다 말고 물었다. 요런 청구석지에 무슨 똑별난 여관이 깐디라. 저쪽 군사무소 옆댕이로 가면 명색만 여관인 것이 있기는 있제라. 주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범은은 다 헐어빠진 타다미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누웠다가 일어나 담배를 피우고 또 누웠다가 일어나 담배를 피우고는 했다. 어디선가 환청처럼 총소리가 드문드문 들렸다. 무엇을 겨냥하는지 모를 그 총소리가 잠을 더 멀리 쫓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잠이 설핏 들면 종잡을 수 없는 꿈이 엮어졌고 잠이 깨면 머리도 몸도 무거워 어떤 생각이 제대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보낸 김범우는 아침 일찍 길을 잡았다. 묽은 가을 안개가 슬픔처럼 들녘 가득 잠겨 있었다. 부풀거리는 안개밭 속으로 나락의 누름빛이 떠올라 보였다. 그 풍경은 꿈결인 양 환상적이고 전쟁과는 거리가 먼 아늑함이었다.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이었다. 안개는 자연의 생성물이 돼 나락은 인간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바쳐 양식시킨 인공적인 자연이었다. 인공적인 자연? 이것도 말이 되나 싶어 김범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김범우는 새로운 생각에 부딪혔다. 세금은 한 번도 걷어보지도 못하고 인심만 잃고 말았구나. 뒤늦게 나달새기 조사 방법이 떠올랐던 것이다. 제게 이런 게 오비 1억인가? 김범우는 약간 상쾌해졌던 기분이 다시 칙칙해지는 걸 느꼈다. 두어 시간을 걸어 어느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였다. 한눈에 잡힌 것은 총을 든 서너 명의 미군이었다.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춘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버마 전선이었다. 정글의 낯섦과 습기가 뒤섞여 끼쳐오던 그 야릇한 냄새와 긴장된 두려움이 기억이 아닌 현실로 나타났다. 그는 몸을 피하고자 하는 순간적 충동을 억눌렀다. 의심받을 행동을 했다간 그들의 총이 불을 뿜게 되어 있었다. 자신의 몸에는 그들은 물론이고 군경에게 의심받을 만한 물건은 없었다. 미군에게는 평범한 한국인으로 군경에게는 전쟁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행세하면 그만이었다. Hey John, what's matter? 어느 미군의 외침이었다. 그 소리를 듣자 김범우의 의식에는 산타 카탈리나가 문득 떠올랐다. 오랫동안 지웠던 기억이었다.
청각이 되살린 기억이었고 우리말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썼던 그때의 생활이 지금의 신경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그는 마을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서너씩 모두만 초가집들이 20채 남짓한 마을이었다. 눈에 띄는 미군들은 4~5명이었고 여기저기 모여선 마을 사람들은 어떤 행동 통제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쭈뼛거리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는데 미군들은 자기네들끼리만 무슨 얘기를 하며 기들거릴 뿐 자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쓰지 않았다. 수색작전인지 휴식인지는 모르지만 엄연히 적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평스러울 수 있는 그들의 배포가 커 보이기도 했고 규율이 해이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들의 방심은 거의 무저항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징격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벌써 오래전부터 인민군의 거의 모든 병력은 낙동강 전투에 투입되어 있었고 지방당들은 우선 조직을 옮기기에 바빴다. 김범우가 거의 마을의 끄트머리에 이르고 있을 즈음이었다. 두 발의 총소리와 여자의 찢어지는 비명이 동시에 울렸다. 바로 오른쪽 옆이었다. 김범우의 몸은 그쪽으로 튕겨지고 있었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돌아서던 여자의 물동이가 총소리와 함께 박살이 나고 물이 쏟아져 내리고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김범우는 보았다. 방금 주저앉은 여자 옆에 다른 여자 하나가 물을 뒤집어 쓴 채 퍼질러 앉아 있었다. 극히 짧은 사이를 두고 터진 4발의 총성이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었다. 이런 망할 자식들 이거! 김범우가 열이 불끈 솟기는 것을 느꼈을 때였다. Beautiful, beautiful. We are fast fighter. That's it. 미군 2명이 둔덕 위로 올라서며 기분이 좋아 죽겠다는 듯 얼굴을 하늘로 들어 웃어젖히고 있었다. 그들이 둔덕에 기대고 물동이를 겨냥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웃음소리에 놀랐는지 두 여자가 황급히 일어나 우물을 벗어났다. 그리고 물 젖은 치마를 거머잡고 마을 쪽으로 이어진 좁은 길을 뛰기 시작했다. 한 여자는 낭자머리였고 다른 여자는 따내린 머리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런데 웃어대고 있던 미군 2명이 뭐라고 주고받더니 여자들을 뒤쫓아 뛰었다. 여자들은 금방 미군들에게 잡혔고 두 미군은 총을 던졌다. 그리고 두 여자가 길 옆 풀섭으로 내던져지듯 했다. Wait a minute. Goddamn GI. 김범은 고함치며 내달리고 있었다. 그는 달리던 기세 그대로 한 미군의 등짝을 걷어찼고 벌떡 일어서는 다른 미군의 낯짝을 후려갈겼다. 두 여자가 재빠르게 기어서 몸을 피했다. Bullshit. Son of a bitch. 두 미군이 각기 욕을 내뱉으며 대검을 뽑아들고 다가들었다. 몸을 활처럼 구부린 김범우는 이를 앙다문 채 둘을 노려보며 조금씩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그는 둘의 급소를 노리고 있었다. 동작만 크게 일으켜 공격을 해올 때에는 그때의 허점을 틈타 사타구니를 걷어올릴 참이었다. 그건 상처 하나 없이 상대방을 즉사시킬 수 있는 단 일발의 공격법이었다. 다리는 팔보다 길이가 2배는 길면서 힘은 4배나 셌다. 그리고 불알은 남자의 치명적인 급소였다. 결투가 붙으면 누구나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두 다리를 벌리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공격을 가할 때는 수비의 허점을 완전히 노출하게 되어 있었다. 가해져 오는 공격을 좌우 45도 각도로 피하며 다리를 내뻗어 걷어올리면 백발백중 상대방의 부자지가 발등과 다리 사이 목에 채이게 되어 있었다. 산타 카탈리나에서 위기 모면과 살인술의 하나로 익힌 방법이었다. 독립을 위해 일본 놈들한테 써먹자고 미국 땅에서 익힌 기술을 이 땅 여자의 정조를 지키고자 미군에게 써먹으려 하고 있었다. Wait a minute. Wait a minute. 미군 하나가 이쪽으로 달려오며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권총을 들어 공포를 쏘아댔다. 그 뒤를 미군들이 우르르 따라오고 있었다. 김범우는 다잡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두 미군도 욕을 씹으리며 공격 태세를 풀었다. 무슨 일인가? 공산주의자인가? 소희가 권총을 김범우에게 겨누며 부하들에게 물었다. 아니요. 당신 부하들이 저 여자들을 겁탈하려 했소. 김범우는 재빨리 말하며 그때까지 웅크리고 서서 떨고 있는 두 여자를 가리켰다. 김범우는 옛날의 발음이 막힘없이 되살아나는 것을 신통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게 사실인가? 소희가 권총을 내리며 부하들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그냥 장난을 했을 뿐입니다. 머리칼이 붉은 사병이 대답했다. 총은 왜 쏜 건가? 사격 연습이었습니다. 장교님, 죄송합니다만 장교님의 부하는 장교님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난 미군 장교는 국제적인 신사고 미군은 정의롭고 용감한 군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범우는 소희를 보며 웃었다. 그건 사실이요. 얼굴 갸름한 소희가 긴장의 빛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상관에 속이는 저런 거짓말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부하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충분한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당신 부하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김범우는 그들 예법을 갖추가며 그들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다. 좋소. 말하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두 부하는 사격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자들이 식수를 담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질그릇을 향해 총을 쏘아 그릇을 깨뜨리고 물이 쏟아져 저 여자들의 온몸을 젖게 하고 총소리에 충격을 받아 놀라게 하는 야만적인 장난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젖은 저 여자들의 옷이고 저쪽 우물가에 깨진 그릇입니다. 그리고 당신 부하들은 그것도 모자라 놀라서 몸을 피하는 저 여자들을 겁탈하려고 바로 이 자리에다 쓰러뜨렸습니다. 난 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뒤쫓아와 한 방씩 갈겼고 그들이 대검을 뽑아 덤비는데 장교님이 오신 것입니다. 상황이 급한 김에 당신 부하들을 한 대씩 갈긴 것은 정식으로 사과합니다. 김범우는 말을 할수록 혀가 잘 돌아가는 것을 느끼며 자기가 한 일을 사과하는 여유까지 보이고 있었다. 소희가 자신의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Jesus Christ! 소희가 두 부하를 향해 내뱉었다. 당신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직업이 뭐예요? 소희가 권총을 권총집에 넣으며 물었다. 영어 선생이요? 영어 선생? 여기서 말이요? 아니요, 서울이요. 서울? 그런데 왜 여기 있어? 소희의 눈빛이 달라졌다. 전쟁을 피해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어. 고향이 어디요? 이름을 대도 모를 거고 남쪽 끝이요. 나하고 같이 좀 갑시다. 아무래도 이상한 게 있어. 소희는 엄지손가락을 세워 까딱거리며 고개도 함께 갸웃거렸다. 김범우의 뇌리에는 순간적으로 불길한 생각이 스쳐갔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는 거요? 김범우는 걸음을 옮겨놓으며 불쾌하다는 감정을 일부러 드러내서 물었다. 소희는 아무 대꾸 없이 걷기만 했다. 이 젊은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자신이 어떤 의심을 받고 있음이 분명해 김범우는 입을 다물었다. 말을 많이 하는 건 의심을 키울 뿐이었다. 큰 길에는 아까 보지 못했던 트럭이 서 있었다. 소희는 트럭 앞자리로 타라고 턱짓을 했다. 그 태도가 거만했고 얼굴도 싸늘했다. 일이 더럽게 꼬여간다고 생각하며 김범우는 운전대 옆자리로 오를 수밖에 없었다. 사병들은 차 앞부분을 에워싸듯 하고 서 있었다. 운전석으로 소희가 올라왔다. 당신 영어 선생이란 건 거짓말이고 저게 스파이지. 소희가 쏘아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스파이라면 암약을 해야지. 두 여자 겁탈당하는 걸 막자고 그렇게 공개적인 행동을 할 리가 있어? 그럼 당신이 영어 선생이란 증명을 하든지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명을 해. 김범우는 소희의 파란 눈을 맞쏘아 보았다. 눈싸움에서부터 이겨야 했다. 영어 선생이란 증명은 내가 하는 영어로 충분하잖소. 안 돼. 다른 증거를 대. 바로 당신의 그 유창한 영어가 스파이라는 증거야. 그 완벽한 미국식 영어로 우리 미군을 상대로 기밀을 탐지해내는 스파이. 그렇지. 내 말이 맞지? 소희는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기초정보 교육을 받은 장교다운 논리의 왜곡이고 수사적 올감이었다. 잘못 어물거리다가는 꼼짝없이 스파이로 몰릴 판이었다. 스파이로 몰리면 그의 한방총으로 세상은 끝장이었다. 말 조심해. 당신이 유창하다고 인정하는 내 영어는 바로 당신네 육군이 막대한 정부 예산 들여가며 가르쳐준 거야. 내가 1945년 8월 15일까지 뭐였는지 알아? 바로 일본을 무찌르기 위한 미국의 스파이 OSS였다. 당신 OSS가 뭔지는 알아? 당신이 육군 소위가 되기 전에 벌써 내 신분은 당신네 정부와 육군이 보증했던 사람이라 그거야. 알겠어? 김범우는 일부러 정분이 육군인이 하는 거창한 말을 끌어다 붙이며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일본 놈들이 신사 앞에서 꼼짝을 못하듯이 미군들은 정부나 육군이라는 권위 앞에서 꼼짝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정말이요? 소희는 파란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틀림없어. 이거 나로선 도무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일이오. 어쨌거나 당신은 꽤 위험하고도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당신에 대해 조사를 하는 건 보병인 나로서 능력 밖의 일이오. 당신을 상급기관에 넘길 수밖에 없어. 젠장 골치 아프게 돼가네. 김범우는 어깨를 늘어뜨려 버렸다. 그래서 전주로 다시 실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어. 우리가 조회한 결과 당신의 진술은 모두 사실 그대로요. 반갑소. OSS 대원 톰슨. 분주스러운 몸짓을 해대던 소령이 손을 불쑥 내밀었다. 손등은 말할 것도 없고 손가락까지 털투성이의 손이었다. 김범우는 마지못해 그 손을 잡으며 한대 지방의 동물답군 하고 생각했다.
구름이 1년에 200일 이상 끼어 햇볕을 제대로 못 받아 허옇게 설익은 피부. 긴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열량 높은 육식만을 해서 비대해진 체구. 얼어붙은 땅에서 살기에 지쳐 얼어붙지 않는 땅을 빼앗으러 나선 식민주의자들의 후손. 엄연히 주인이 있는 땅을 침략하고 강탈하면서 발견이니 개척이니 하는 말로 인류사를 왜곡한 자들. 아프리카, 아시아, 남북 아메리카를 강탈하며 짐승을 사냥하던 총으로 원주민들을 무차별 사냥하면서 백인 우월주의를 만들어내고 다시 그것을 자기들의 종교인 예수교로 합리화한 교활한 자들. 그러면서도 피지배 민족들의 단합을 교란하고 해체시키기 위해 인류의 자유와 평등, 평화라는 그럴듯하고도 혼란스러운 제국주의적 논리를 만들어낸 겹겹으로 교활한 자들. 김범우는 살집 좋은 소령을 물끄러미 보며 쓰게 웃었다. 자, 앉읍시다. 할 얘기가 있어. 소령이 자리를 권하며 담배를 내밀었다. 검은 동그라미를 빨간 동그라미가 싸고 있는 럭키 스트라이크였다. 김범우는 고개를 저었다. 할 얘기란 다름이 아니라 우린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당신처럼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의 절대수가 부족한 점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가더 사령관께서는 카투사라는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특수부대를 만들기도 했는데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소령은 잠옷 엄숙하게 말했다. 제 능력을 인정해줘서 고맙습니다만 전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거기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김범우는 아주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그 일이 뭐요? 소령의 낯빛이 달라졌다. 선생을 계속하며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은 전시요. 그리고 이건 당신네들을 위한 전쟁이요. 공부는 전쟁을 끝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오? 전쟁의 승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았으면 됐어. 당신 일은 결정된 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더 들을 필요 없어. 난 당신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요. 당신도 당신 의사를 내세울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만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두시오. 그런 강압적 월권이 어디 있어? 난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요, 한국인. 그래요? 설마 이 전쟁의 작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진 않겠지요? 우린 언제든지 필요한 인력을 징집하고 필요한 물건을 징발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거요. 소령이 어떠냐는 듯 비웃는 것인지 야유하는 것인지 모를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쌍놈의 영감탱이 작전권까지 넘겨가지고. 김범우는 담뱃갑을 와락 끌어잡았다. 23. 몸 씻기 마을굿. 한탄강에 가을이 젖어들고 있었다. 찬 기온을 품은 물줄기는 투명하게 푸른 하늘을 담고 맑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변에는 가을꽃 들국화가 연보라, 진보라, 적보랏빛의 무늬를 수놓으며 끝없이 피어 있었다. 그 위를 바람이 스쳐가면 강변은 서로 얼굴을 비벼대는 들국화들로 보랏빛 물결을 일구었다. 가을은 강 언저리에만 와 있지 않았다. 북옆으로 갈수록 억세고 강해지는 산줄기에도 가을은 황금빛 색조로 내리고 있었다. 산에 먼저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 강물에는 어디서부터 떠내려오기 시작했는지 모를 낙엽들이 드문드문 떠내려가고 있었다.